위기가정 아이들을 돕고 이 사회에 제가 대전에 많은 연구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카이스트하고 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박사님들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의하는 게 미래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좀 빨리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떤 기술들이 쏟아지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게 됐고, 그러면 그 세계가 오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힘을 합쳐서 기성세대들이 처음에 우리 그룹 안에 들어올 때에 일으킨 그 매출에 대한 수익을 알뜰살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래서 회사가 커지게 됐을 때 그 커지는 수익이 우리 회원들하고 또 저희가 궁극적으로 도와야 될 위기가정을 맞이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투자한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IT 사업 또 BT 사업, IT는 인터넷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BT는 바이오 관련된 생명과 연관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ET는 인바이먼트라고 환경에 관계된 사업. 그래서 워너비가 계속 투자하는 것은 이 주 세 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IT 사업, 인터넷 사업, 그 다음에 바이오 사업,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 사업 세 가지에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화장품이나 저희 제품을 판매한 것은 재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 4천억 정도 판매됐고, 투자한 금액은 거의 1,000억은 좀 안 되는데 1,000억 가까이를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체들을 이렇게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개 기업 플러스 알파. 왜 플러스 알파가 있냐면 워너비에 대해서 우리 회원이 팽창하는 가운데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우리 회원으로 전향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안티 부대들이 형성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낸 그런 각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우리를 방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20개 회사들이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3개 회사 더 됩니다. 지금은 더 되는데 나머지 회사들이 이 과학자들이 애트리, 그러니까 전자통신연구원 과학자들이 나와서 회사를 차렸고, IBM에 가 계시던 박사님들이 돌아와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회사를 차렸고, 이제 그런 제도권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엔터테인먼트 K-팝에 관계된 그런 회사들이 있고, 이게 다 그 문화관광부라든지 그 다음에 외교부에 관계된 게든지, 그 다음에 EB5 뭐죠? 영주권 비자 내는 그런 부분, 이민 사업하는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뉴욕에 큰 기업이 있습니다. 뉴욕 월드무비라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또 한국의 사업들이 사실은 서울시라든지 정부나 해외, 또 서울대학교,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뭐 이렇게 기존의 단단한 제도권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체들을 실제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데는 이미 우리는 기존에 투자한 데는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안티들이 노출된 데를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려고 그런 부분, 은혜나 외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새로운 사업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제도권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밝히지 않고 이제 키워내고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뉴욕 월드그룹 측면가 나옵니다. 유태인 자금과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 자금을 통해서 엄청난 빌딩들을 뉴욕 맨하탄 중심으로 뉴욕에 5천년 빌딩들을 만드는 한국에서 성공한 회장님이 노정범 회장님이 있습니다. 노정범 회장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번 했는데 그 자체만 해도 수조 원대를 움직이고 그 뒤로 이제 유태인 자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고문이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대사가 고문이고 뉴욕 주지사가 또 고문들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업가 중에서 랭킹 안에 드는 사업가가 만든 게 뉴욕 월드그룹이고 그래서 이제 뉴욕 월드그룹의 한국의 법인이 뉴욕 월드그룹 한국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안에는 숨어서 키워왔는데 지금은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하겠다.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일들을 하겠다 해서 한국 뉴욕 월드그룹의 대표이사를 제가 맡기로 해서 이제 우리 갖춰져 있는 20개 회사 외에 이제 더 드러내놓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티들이 한국에서는 기업을 공격하기 쉬워도 한국 기관을 건드리기 쉬워도 미국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떠한 여차가 있으면 CIA를 움직여서 또 한국에 신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드러내면서 워너비 그룹의 진 파워를 저희가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했고 이제 경찰 조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사는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한 부분이라서 이제 마무리된 단계에 이르렀고 금융감독원에서도 뭐 크게 대수롭지 왜냐면 하도 고발이 있으니까 5번 이상은 시스템상 G가 뜨는 거고 G 뜨면 해당 경찰청에 조사 의뢰하게 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대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도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여기도 붙어 있나요? 법을 어기지 않는다. 사무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변호사가 회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대 법무법인이 광장입니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광장 법무법인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자문 의뢰를 해서 모든 제가 진행하는 마케팅 전략을 헌법 밖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체 큰 법무법인이라 매일매일 디테일하게 자문을 못 받아서 대전에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아예 우리 회사 안에 들어와 사무장하고 들어온 상태에서 일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은 그 변호사들 다 이미 우리 세미나 때도 나와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금을 포탈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누가 세금 밀린 거를 얘기했어요. 제가 세금을 포탈하는 거하고 미납한 것은 다르다. 포탈은 뭐냐면 세금을 내가 적게 낼 목적으로 트릭을 쓰는 겁니다. 세금 신고를 안 한다든지 트릭을 써서 바꾸는 걸 포탈하는 것입니다. 미납이라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회원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많은 회원들이 안티 때문에 환불되는 부분들을 환불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환불해 주려다 보니까 세금으로 떼어놨던 부분까지도 저희가 환불을 해주느냐고 국가 세금은 미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미납은 범죄가 아닙니다. 포탈이 범죄지. 그래서 저희는 세금을 포탈하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 원칙이 있고 그러면 트릭 쓰는 건 왜 트릭을 쓰지 않는다 했냐면 트릭은 직원이 트릭 쓰면은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트릭은 그래서 직원들은 트릭을 별로 안 씁니다.
트릭은 어디서 나오냐면 오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너가 욕심을 가지면 트릭을 씁니다. 근데 워너비 그룹은 제가 실제로는 지분을 100%를 다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법적인 것 때문에 명의가 다른 사람들 명의가 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분 100%가 캥거루 재단의 변호사에 의해서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부의 항목이 있는데, 첫째는 지분을 매각하지 못한다. 워너비 그룹의 지분 자체가 매각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항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분을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 담보를 못 걸게 해놨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그 분할을 받을 때 지분권자가 분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네 번째는 이거랑 상관없는데 오너는 급여 외에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급여도 다 쓸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노는 걸 하겠어요. 뭐 아무 되는 게 없습니다. 교회, 집, 회사 이거 외에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회에 기부된 구조라서 워너비 데이터, 여러분들은 다 워너비 데이터 소속입니다. 계열사 소속이 아니고 워너비 데이터 소속인데 워너비 데이터는 상장을 못합니다. 상장하면 지식이 나눠지기 때문에 상장이 안 된다. 원래 지주회사는 상장하지 않습니다. 대개가. 그래서 외부 지분 참여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뭐겠어요? 계열사들은 상장하지만 지주사는 상장하지 않고, 지주사가 각 계열사의 지분만큼 가져오는 모든 수익이 40%는 회원들한테, 40%는 미기가정 아이들한테, 그리고 20%는 회사가 미래 비전을 위해서 축적해 놓는, 이렇게 이제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트릭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트릭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트릭 쓰지 않는다. 원칙대로 간다. 그래서 원칙에 못 갔을 때는 왜 못 갔는지에 대해서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양해 구할 일은 양해 구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 원칙이, 오너가 원칙을 지키는 거라서 모든 직원들도 트릭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릭 안 쓴다는 건 뭐예요? 숨기지 않는다. 이런 부분. 숨기지 않는다니까 일반 회원들이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오셔요. 보내와가지고 막 이제 이런 뭐 공개하라 막 이러는데, 숨기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의 모든 것을 일반 회원들한테 공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차가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가 모든 서류를 보기를 원하면, 운영위원회는 뭐냐면 우리 회원들의 대표단입니다. 그래서 대표단이 비밀유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밀유지 계약 안에서 공개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오픈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워너비 그룹의 기본 이제 원칙으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내부에 들어오면 다 오픈돼 버리고 원칙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일에게도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회사 안에서만 제가 있고 20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센터를 너무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이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이런 초기에 좀 제가 순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순회할 때 복장을 뭘 할까, 이제 여러 생각에다 복장은 다를 수 있지만은 이번 순회는 3월 이제 봄도 가까이 오고 또 워너비 그룹에도 새로운 봄이 오지 않겠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란 넥타이를 하자. 이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아무래도 제 깐에도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랑 넥타이 메고 멋져요. 복을 선물 드리듯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내부적 제가 비밀이 아닌 여러분한테 공개할 만한 것들은 미처 전달 못 받은 거는 제가 공개할 수 있고 베일에 감춘 것은 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개인이 이제 카톡을 저한테 보내올 수 있어요. 왜냐면 단톡에 제가 들어가서 글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톡을 이렇게 누르면 개인톡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주셔요. 그럼 제가 문자를 읽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문자가 오니까 비서한테 던지거나 집사람한테 던지면 그걸 다 그냥 치워요. 이렇게 열어보고서는 지우지 저 일일이 보지 못합니다. 또 본다고 해가지고 형평성이 없나요? 오너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고 회사를 잘 끌고 가서 그 수익이 회원 전체에 골고루 나누게 하는 일이 저의 의무지 일일이 개인의 고충이라든지 의견을 듣는 게 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왜 카톡을 읽고 답장도 안 주냐고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제 임무가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들은 의견들이든 뭐 좋은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원칙이 맞지 않습니다. 오너가 우리가 삼성만큼 큰 건 아니지만은 오너의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정말 바쁘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정책을 결론을 내야 되는 분들은 진짜 바쁩니다. 바빠서 새벽도 설교도 해야 되고 너무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 카톡이나 문자는 제가 읽지도 못하고 답드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니까 힘들게 해주지 않으면 좋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있고 또 그룹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 라인 중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그것도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것은 회장이 검토하고 또 결정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만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개인 이야기 들으면 참 좋은데 물리적으로다가 힘들고 형평성에서도 어긋나잖아요. 누가 사람 집요하게 저한테 문의하고 요청하고 이런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원칙을 제가 지켜서 가보자 한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 개인 결정보다는 이렇게 문이 안 드시는 게 좋지 않냐. 이제 이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그건 제가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임무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제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양해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거 보고 다 보이시죠? 뭐가 이제 자유롭게 제가 얘기나 할 건데 그래도 이제 한번 기준을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좀 PPT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금 진행하는 게 이게 이건가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겠죠? 내가 할게요. 자, 이제 오늘은 똥염 얘기를 하려고 해요. 똥염 얘기가 이제 주 얘기이긴 한데 똥염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워너비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그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이 똥염 얘기로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똥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리바이칸이라는 핵심 기술인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워너비 원래 기술은 아닌데 그 회사의 워너비가 4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분은 아니지만 절대 지분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 기술의 특성상
대신에 이 기술을 마케팅하는 건 워너비에 독점적으로 워너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술 원천 기술 회사니까 그래서 기술 회사는 40% 정도만 워너비가 가지고 있고 마케팅은 100% 워너비가 전 세계로 펼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제가 이제 처음보다 지금은 이게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라서요. 그래서 똥엽이라고 그러니까 똥엽 왜 똥엽이라고 상관 얘기하냐 그래서 저는 똥엽이 좋아요. 똥도 돼지 똥 꿈꾸면요 질문이잖아요. 돼지 똥 꿈이요. 그래서 돼지 꿈도 좋겠는데요. 돼지 똥 꿈은 좋은 거에 더 좋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돼지 똥 꿈을 꿨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돼지 똥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돼지 똥 꿈의 그 초원, 대초원 같은데 돼지똥을 퍼날라가지고 거기서 작물을 이렇게 키우는 꿈을 꿨는데요. 정말 좋다고 저한테 자랑했었어요. 그래서 좋은지 뭔지 돼지똥을 그렇게 껐냐한테 이랬다고 하죠. 그런데 돼지똥 사업을 할 줄은 누가 알겠어요. 그럼요. 이 똥협이 금협입니다. 금협. 똥이 금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인 겁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제주도에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지금 뭐 김포공항으로 와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강의 1시간 반 예를 들어서 하면 이제 도착할 거예요. 도착하면 그걸 한번 뵈시면 똥처럼 보이는지 금처럼 보이는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거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한번 찾아내는 건데 소똥구리잖아요. 똥이라고 우리는 다 회피하는데 이 소똥구리는 이 똥을 불려가지고 자기 양식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화시키잖아요. 버려진 똥을 누군가에게는 자원화한다. 이제 이래서 소똥구리가 우리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너비 그룹은 워너비는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워너비가 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뭐 이제 우리 기성세대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제가 2007년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 때문에 운동도 잘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기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그 6학년 때 병이 나버렸어요. 병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난 줄 몰랐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어떤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에 그 병 때문에 제가 안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걸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청년촌에서 자랐습니다. 왜 청년촌에서 자랐냐면 가장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값이 가장 쌌어요. 집 판매가가 쌌다는 게 아니라 월세가가 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촌의 동네에 방 한 칸이 저희 7남매가 사는 방 한 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7남매, 제가 7남매의 5번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 한 칸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 한 칸에 자면 포개 자야 돼요, 잘 때는. 그러니까 어깨끼리 그 9명이 어깨끼리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방에 가구는 없죠. 우리 집은 가구가 없었습니다. 농이고 뭐고는 없었고 라면 박스가 저희 가구였습니다. 잠옷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냥 입고 다니는 게 저희 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님이 이제 사업 실패하고 그렇게 이제 사니까 포개자야 돼요. 이렇게 다 포개자면 위에서 딱 찍으면은 사람이 딱 세팅되어 있습니다. 어깨와 발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발린 사람은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면 저쪽 발이 제 옆구리에 이렇게 닿아야 되니까 서로 포개서 그다음 이제 자다가 소변 매너면 난리야. 밟고 가야 돼. 그냥 막 밟고 그런 일이 그런 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싼 곳에서 살아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헌금을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니까 병원에 가서 안 되는 걸 저는 병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목사님이 되는 게 꼭 잘하는 건 아닌데 그때는 없는 저는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없던 6학년 때 목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아무래도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제가 누나가 넷이고 마지가 남자로서는 제가 마지라 신학대학을 가는 것을 어머님이 만류를 하셨어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가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만류하고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드디어 20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전도사들만 이제 부목사죠. 이제 부목사들만 이제 있는 중에 개척을 해야 되나 뭐냐 하는데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네가 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위기 가정 속에서 자라는 것을 하냐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너와 같은 아이들이 지금 50만 명인데 우리나라에 그때 교과부 통계에 위기 가정을 맞이한 아이들이 50만 명이 있다고 표대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가난뿐만 아니라 집안의 정신적 가난 이제 이런 쪽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50만 명의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면 좋지 않나. 이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저는 도와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을 거지를 만들 필요 없지 않냐. 뭐 도와주는 게 거지냐. 도와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돕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복지단체들이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하고 위기가정의 아이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한 반에 5명 가르칠 때 1명 껴서 가르치는데 아무도 모르게 원장만 알고 선생님들이 전혀 모르게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머리를 감는데 종업원들은 모릅니다. 왜 제가 그걸 강조했냐면 이 아이들이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서비스까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얻어먹는 애가 단무지 떨어졌다고 단무지 더 달릴 수 있어요? 단무지 종업원한테 아저씨 여기 단무지 더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 때 그게 시스템에서 아이를 진정으로 돕는 것이다. 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누가 이 아이가 공짜로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단무지도 시키고 미용실 가서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학원 강사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2009년에 그 호프킹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호프킹, 맥주집 프랜차이즈 이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호프킹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호프꾼, 킹왕.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신 분은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요셉이 지금 찍을 때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랬는데 저는 우리 위기 가정을 맞이한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혼하고 또 돌아가시고 또 사업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꼭 꿈꾸는 킹,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꿈꾸는 왕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서 호프킹 프로그램을 2009년에 시작을 해서 13,900명 아이들을 학원 보내주고 머리 감게 해주고 목욕탕 가게 해주고 한 달에 한 번 치킨집에서 피자집에서 외식하게 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전국적으로다가 벌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막 이랬고 애들이 또 사고도 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약해서 제가 2012년에 2009년에서 2012년까지 하다가 망했습니다. 2012년에 망해서 어느 정도 망했냐면 끝까지 저는 사명이라고 하려고 해서 제 집 보증금 그때 제가 외대 어학원을 했었거든요. 영어학원을 했었는데 집 보증금마저도 빼가지고 찜질방으로다가 들어갔습니다. 내 식구가. 그래서 찜질방에 친구가 방앗간을 싱크대를 놔줘가지고 거기가 저희 집으로다가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때 우리 큰 녀석이 어렸을 때인데 얘가 이제 새벽 일찍 가요 학교에. 그리고 밤 9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서 제가 얼마나 두들겨 때려줬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말이 없다가 저한테 울면서 항의를 했어요. 왜 일찍 가냐면 친구들이 학교 갈 때 얘가 찜질방에서 나오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그럼 왜 늦게 들어오냐면 친구들이 학원 끝나고 오다가 마주칠까봐. 그래서 이걸 자기가 찜질방에서 사는 게 자기 깐에 좀 창피한 거였어요. 그래서 찜질방에 사는 애가는 왕따를 당할까봐 얘가 그랬던 거를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저한테 막 대들더니만은 맨발로 그냥 뛰어나간 거예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우리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가는 아들을 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제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위기가정 속에서 자라서 위기가정 아이들을 도우려 하다가 내 자신이 위기가정이 된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때려쳤습니다. 그때 마음은 때려쳐버린 거예요. 그냥. 제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찜질방에서 살 정도 됐으니 재기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재기하는 가운데 50만 원의 벌금을 못 냈어요. 왜냐면 그 압류 딱지가 붙었는데 압류 딱지 가구도 별거 없어요. 나중에 50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 집 가구 다 파니까 그 딱지 붙은 거 경매하는 게 50만 원인가 그때 70만 원이야.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거 딱지 붙인 거를 또 단칸방에서 또 다른 단칸방에 이사하려니까 그 신고를 했지 뭐 딱지를 한번 붙여봤어야지 말이지. 신고를 안 하고 이사를 했어. 그 주소지가 옮겨가니까 압류 딱지 붙은 걸 신고 안 하고 이사했다고 벌금이 5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50만 원 나오다가 뭐 벌금 낼 돈이 어떻겠어요. 게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바로 대전검찰청에다가 압송해 갔습니다. 대전검찰서 지금 50만 원 내면 풀어주고 안 내면 교도소 가야 되는 거예요. 확정형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빌려야 되나. 제 머릿속에서 빌려야 될 걸 생각을 하니까 가족들한테 빌리려고 생각했는데 이미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이미 무너진 상태라 50만 원은 도저히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빌리는 과정에서 이미 제가 검찰청에 붙들려 있는데 그 빌리는 과정에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더 이상 못 일어설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도소 가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더니 하루 7만 원 깐대요. 일당으로. 그래서 7일만 가서 쉬다 오면 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교도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 교도소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겨우 이제 일어나서 그래도 마지막에 일어날 때 2016년에 제가 별거 다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퀵배달을 했었습니다. 2016년 초에 퀵배달을 하는데 지금 이 원업이 나오기 전 일입니다. 하는데 퀵배달하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부장 박사님이 지금은 저희 파트너입니다. 퇴직하셔가지고 저희 회사 계열사 대표인데 이분이 전화 왔어요. 아니 도대체 뭐 했는데 이거 만날 수가 없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어 제가 그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퀵배달 그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가 찬 듯이 이렇게 보더니 그 다음날 저를 부르더니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분이 퇴직금을 대출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돈이 잔고가 없으니까 내 퇴직금 받을 거를 대출낸다고 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5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꽃을 튀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특허 하나를 제가 사면서 워너비의 그룹의 모태가 되는 그 지주회사가 2016년에 그래서 법인이 만들어졌고 그때는 손혜원 목포의 손혜원 힐스테이트 처음처럼 아침이슬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브랜드 기업 브랜드의 그 손혜원 씨는 그 장명가입니다. 장명가 상표를 만들어놓은 장면가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스카우팅관이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손혜원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우리 회사는 미래 앞으로 어떤 회사가 큰 회사가 되냐면 매칭하는 찬스를 갖는 회사가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돈이 없어도 비록 돈이 없어도 회사와 회사, 아이템과 아이템을 매칭시키는 그 회사가 앞으로 큰 회사가 될 거다. 그래서 회사명을 매칭 찬스라고 만들었습니다. 매칭 찬스. 그래서 워너비의 원래 이름이 매칭 찬스입니다. 그렇게 2016년에 시작이 돼서 IT로. 그래서 제가 전자통신연구원하고 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칭 찬스로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자금이 넉넉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돼서 오늘의 20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워너비 그룹이 된 것입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회사 하나 읽으려면 정말 내 노력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만 안 됩니다. 기껏 했더니 사기 맞아가지고 돈 날리기도 하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게 했는데 사실은 많은 3만 명의 워너비 회원이 생기면서 제가 쫙 크게 된 거고 남들은 이제 그 돈을 사익으로 쓰거나 어디에 숨겨두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약속드린 거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산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10년 전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빨이 다 엉니가 막 빠졌었을 때 그때 이제 제 각오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제가 기업을 일구어서 이 아이들 돕는 일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제가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를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약속하면 하나님이 떡줄 사람 김치국 마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떡줄 사람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냐는데 그것은 남한테는 해당돼요.
또 떡집 생각하는데 김치국을 마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분 앞에서는 김치국 마시면 짜다고 떡 줍니다. 예,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김치국 먼저 마신 거예요. 나 임플란트 안 할래요. 이렇게 뻗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사업을 성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임플란트를 못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돈은 4,000원 예? 며칠 뛰었는데 뭐 임플란트를 하려면 못하겠어요. 예. 대표는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차용을 해서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지만 아직 아이를 못 돕잖아요. 예, 지금 회사를 키워나가는 단계지 아직 아이를 도울 단계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당장 돕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건 구걸이라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가정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 사회 구조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말하는 아이들은 절대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목회자로서 저희 사역이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것을 아이들한테 보상해주려는 것입니다. 애들이 자기가 가고 싶었던 태권도 학원에 가서 태권도 도복이 있고 엉덩이가 좋아서 오는 아이들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아이들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는데 자기는 걔보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사회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친구랑 헤어져야 돼요. 학교 끝나면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학교에 운동장에서 혼자 놀아야 돼요. 네? 엄마는 9시 돼서 오시니까 네? 식당 가서 설거지 하는데 어떻게 일찍 오겠어요? 자기 집에 가서 혼자 있어야 돼. TV 보면서. 그러니까 얘가 저녁 7시 넘어서까지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다가 밤에 가서 7시 되면 밥을 혼자 못 먹어요. 애들이. 차리려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 오면 몰래 기다려요. 그럼 엄마가 9시 돼서 오면 그 엄마는 밥을 먹어요. 얘는 계속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드디어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얘가 학원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그 얼굴 표정이 나를 위해서 돈을 쓴 것이 행복이겠어요? 그 아이를 빨리 내가 그런 다시 웃을 수 있는 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인데 소리 없이 가슴을 우는 아이들이 환하게 활짝 웃는 그 짜릿함이 더 크겠어요. 그런 짜릿함을 못 느껴본 사람은 돈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짜릿함을 느끼면 돈이 생기면 빨리 그 시스템으로 가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 저는 재산이 제로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재산을 제로로 만드냐면 이 아이들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고 굳이 재산이 필요하다면 그 외에 재산을 갖는 거지 이게 우선순위다. 왜냐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내 앞에서 그 아이들이 불가항력적인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놨을 때 감격하고 우는 기뻐 뛰는 애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를 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원어기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 무엇이 되고 싶은 그룹이냐? 그거 하고 싶은 그룹입니다. 그거 하고 싶은 그룹.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원어비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IT 사업, BT 사업, ET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제일 큰 컨셉입니다. 물론 부동산도 있고 그 다음에 글램핑장도 있고 무한빈탕도 있고 제주도에는 28만 평 제주도에서 허가받은 관광지로 허가받은 제주 28만 평도 있습니다. 그러는 그 외에 부가적인 회사들도 있지만은 진짜는 IT, BT, ET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4년 안에 올 겁니다. 반드시 5년 안에 옵니다. 근데 제가 계속 5년 안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지식인층의 직업을 뺏어가는데 5년 안에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장악한다. 이 사회를 장악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떠가지고 제가 단톡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사를 자세히 보면 되는데 5년 안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온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은 초부익부 광빈익빈 어떤 특정 기업이 아주 테슬라처럼 아마존처럼 아주 거대한 갑부 기업이 나타납니다. 3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갑부 기업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을 장악한 회사는 그 없어지는 직업군들을 다 돈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초부의 기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워너비는 그 초부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부익부가 나타나고 광빈익빈 많은 사람들은 다 서민들이에요. 국가 세금 국가에서 보조금 받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 그래요? 아니 인공지능이 지식인들 직업을 해서 떡볶이까지 뺏어가지 못하거든요. 떡볶이 장사까지 어떻게 인공지능이 뺏어가겠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트들의 직업을 뺏어가 보험회사 직원 그 영업사원들 뺏어가지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 거 뺏어가지 모든 관계되어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벌어먹고 사는 모든 직종들을 싹 뺏어가 버립니다. 의사도 뺏어가고 변호사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왜? 변호사보다 얘네들이 더 변호를 잘하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나는 떡볶이 장사하는데 뭐 문제없어 우리 동네에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와봐라 했는데 지식인들이 직업 잃고 어디로 가겠어요? 떡볶이 장사를 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식인들하고 자기가 떡볶이 하는데 동네에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뭘 이기냐 이거 백그라운드 건데. 그래서 떡볶이 장사하는 서민들도 힘들어지는 시대 와서 광빈익빈이 온다. 이게 광빈익빈. 지금 여기도 빈, 저기도 빈 이제 이런 일이 오는데 그 중에서 젊은 층들은 그나마 인공지능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취직을 했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디를 가냐고요. 은퇴 60세, 70세 은퇴해가지고 뭐 해먹을 게 있냐고. 없습니다. 해먹을 게 있어도 이제는 직업을 잃은 젊은이들이 우리 노인네들이 하는 일을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또 우리가 하는 것도